나는 탐정 정만이다. 나는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사실을 찾고 진실을 붙들고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만 지킨다. 그건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만조를 앞둔 인천항 외곽의 수리조선소는 거대한 짐승의 시체 같았다. 들이치는 바닷물에 잠긴 독의 밑바닥은 시커먼 갯벌과 기름때가 뒤섞여 끈적거렸고 공중에 매달린 낡은 체인들은 습기 머금은 바람이 불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바닥 한 구석에는 채 닦이지 못한 붉은 얼룩이 검게 눌러붙어 있었는데 그 위로 떨어진 금속 파편 조각들만이 이곳에서 누군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였음을 짐작하게 했다. 공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동을 멈춘 거대한 크레인 그림자가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빛을 받아 기괴하게 일렁였다. 눅눅한 소금기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폐부 깊숙이 박혔고 갓 잡아올린 생선의 비린내 대신 부식된 철의 비릿함이 현장을 지배했다. 주인 잃은 안전모 하나가 바닥을 뒹굴다 물웅덩이에 처박혔다. 포장마차 천막 위로 굵은 빗방울이 낙하하며 소란을 피웠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나는 눅눅한 습기를 머금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상진이 형은 내 앞에 놓인 소주잔에 술을 찰랑거리게 따르더니 자신도 한 잔을 단숨에 털어놓고는 길게 한숨을 내뿜었다. 그의 미간에는 평소보다 깊은 골이 패어 있었다. 이거 봐라. 상진이 형이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봉투 겉면에는 기름때 묻은 지문 몇 개가 찍혀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봉투 속 내용물을 훑었다. 변사 사건 보고서,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투 맨 밑바닥에 10,000원짜리 뭉치가 잡혔다. 술맛 떨어지게 이런 걸 왜 여기서 꺼내요? 라고 좋아서 이러는 줄 아나. 윗선에선 벌써 실족사로 결론 내라고 난리야. 부검도 생략하고 내일 모레 당장 화장하라고 유족들 들볶는 중이고 오늘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벌써 이 난리라니까. 그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그래요. 형답지 않게 왜 나를 찾아? 야, 너 그 조선소 가보면 알 거야. 20년 일한 베테랑이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했다고? 그것도 안전망이 닫혀진 곳에서? 말이 안 돼서 그래, 말이. 상진이 형은 답답한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고는 남은 술을 비웠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를 내 앞에 더 놓았다. 피해자가 죽기 직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메모였다. 착수금이다. 모자라면 나중에 더 얹어줄 테니까 내일 새벽에 가서 먼지 한 알이라도 제대로 좀 털어봐. 야간 순찰 교대 시간이 좋을 것 같은데. 베테랑의 실족사라. 돈 냄새보다는 비린내가 더 진동하는데요. 죽음에도 등급이 있다면 이건 분명 처리된 죽음의 냄새다. 상진이 형이 이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이는 건 단순히 동료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는 뜻이겠지. 일단 그 눅눅한 조선소 바닥부터 훑어봐야겠다. 가서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이상한 점만 찾아내. 알았냐? 알았어요. 형은 술값이나 내고 가요. 다음날 새벽 2시 조선소 입구의 낡은 차단기가 비명을 지르며 올라갔다. 상진이 형의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발을 들이자 제일 먼저 발끝에 닿는 건 끈적한 기름 섞인 진흙이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바닷바람에 펄럭이며 이방인을 경계하듯 소리를 냈다. 피해자가 추락했다는 제3독 바닥은 이미 물이 빠져나가 갯벌의 비릿함만 가득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천천히 독 주변을 걸었다. 상진이 형은 손전등을 켜 주변을 비추며 내 뒤를 따랐다. 빗줄기가 닿는 곳마다 녹슨 철판과 버려진 공구들이 기괴한 실루엣을 드러냈다. 여기에요. 떨어진 자리가. 그래. 저 위 난간에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박혔다더군. 안전모도 안 썼더라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눌러붙은 핏자국을 살폈다. 혈흔은 이미 산패되어 검은색에 가까웠지만 그 주변으로 흩뿌려진 금속 파편들이 눈에 들어왔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손가락으로 파편 하나를 집어 올렸다. 특수 합금 특유의 은빛 광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20년 차 베테랑이 안전망이 설치된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건 흔한 과실이다. 발을 헛디뎠거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었을 거다. 바닥의 파편들도 작업 중에 같이 떨어진 거라면 아기가 맞는다. 단순한 사고 같네요. 작업하다 발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면. 그렇지. 그런데 저 위를 좀 봐.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상진이 형이 비추는 손전등 빛을 따라 시선을 위로 올렸다. 약 5m 높이의 난간. 안전망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군데가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난간 쪽으로 연결된 철제 계단을 밟았다. 삐걱거리는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다. 난간 끝에 다다라 안전망 고정 부위를 살폈다. 매듭이 풀린 게 아니라 날카로운 무언가에 의해 끊어진 흔적이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세 곳. 나는 단면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거칠지 않고 매끄러웠다. 손전등을 비춰 높이를 확인하니 지면에서 각각 1.5m, 1.7m, 1.9m 지점이었다. 끊긴 면이 너무 깨끗하다. 그것도 세 군데나. 망이 하중을 못 이겨 터진 거라면 단면이 보풀처럼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이건 마치 단칼에 잘려나간 모양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써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정교한 터치다. 형, 이거 봐요. 끊어진 게 아니라 잘린 것 같은데 그것도 세 군데나. 1.5m, 1.7m, 1.9m 높이에서요. 뭐? 그럴 리가. 현장 감식팀에선 노후화돼서 터진 거라고 보고했어. 상진이 형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와 내 손등 위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잘린 단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더니 혀를 찼다. 진짜네. 야, 이거 일이 좀 복잡해지겠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망을 끊어놨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바닥에서 주운 이 금속 파편들. 일반 강철이 아니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파편을 꺼내 상진이 형에게 건넸다. 손전등 빛 아래서 파편은 미세하게 은빛으로 반짝였다. 이건 특수 합금이에요. 군남용 부품이나 쓰는 거죠. 노 씨가 뭘 작업하다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상진이 형이 급히 품속의 보고서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조선소 직원 휴게실은 곰팡이 냄새와 땀에 찌든 작업복 냄새가 섞여 공기가 무거웠다. 상진이 형은 문 입구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봤고, 나는 피해자였던 노 씨의 이름표가 붙은 낡은 캐비닛 앞에 섰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철제의 감촉이 현장의 냉기를 그대로 전달했다. 자물쇠는 이미 누군가 건드린 듯 흠집이 나 있었지만 다행히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나는 상진이 형이 빌려준 마스터키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때 묻은 수건, 그리고 갈아입지 못한 평상복 한 벌이 전부였다. 생각보다 단출하네요. 20년 일한 사람 치고는. 야, 빨리 좀 털어봐. 곧 있으면 야간 순찰 돌 시간이야. 캐비닛 바닥을 훑던 내 손끝에 이질적인 질감이 걸렸다. 바닥 종이 밑에 숨겨진 얇은 통장 한 권이었다. 펼쳐본 통장의 마지막 잔액 숫자를 보고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5억. 용접공 월급으로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금액이 지난달 한꺼번에 입금됐다. 출처는 불분명한 법인명이다.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려던 윗선의 압박, 잘려나간 안전망, 그리고 이 거액의 통장. 형, 이거 좀 봐요. 이 아저씨 로또라도 맞았나 본데요. 상진이 형이 다급하게 다가와 통장을 낚아챘다. 숫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미쳤구먼. 용접공 통장에 5억이라니. 이거 분명히 뭔가 거래한 대가야. 거래요? 무슨 거래를 했길래 이런 돈이 5억씩이나? 그걸 알아내야지. 근데 선금이 이 정도면 본 거래는 얼마였을까? 나는 다시 금속 파펫을 생각했다. 특수 합금, 군남용 부품, 그리고 5억이라는 거액. 노 씨는 뭔가를 팔기로 약속했고 선금을 받았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죽었다. 아니, 죽임을 당했다. 형, 노 씨랑 같이 작업했던 파트너 있죠? 그 친구 어디 있어요? 아, 김 씨라고 있어. 지금 충격받아서 병간했다고 하던데. 병가? 타이밍 한번 기막히네요. 그 친구 집 주소 좀 따줘요. 김 씨가 산다는 달동네 자취방은 입구부터 가팔랐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각이었지만 골목 곳곳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 사이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고 골목 구석마다
버려진 가구들이 습기를 머금어 썩어가는 냄새를 풍겼다. 상진이 형은 숨을 헐떡이며 뒷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야, 여기 맞나 보다. 203호. 나는 대답 대신 칠이 벗겨진 철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상진이 형이 내 어깨를 짚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천천히 문을 밀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누군가 급하게 짐을 싼 듯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이 곰팡이를 피운 채 놓여 있었다. 상진이 형은 방 안쪽을 살피다 바닥에 떨어진 항공권 예약증 하나를 집어 올렸다. 정만아, 이것 봐라. 어제 저녁 비행기야. 이미 떠났을 거다. 충격받아 누워있다는 놈이 해외여행이라니 정성이 대단하네요. 나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밥상을 살폈다. 상 위에는 재떨이가 있었고 그 옆에 낡은 작업용 장갑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장갑을 들어 올리자 손바닥 부분에 검은 기름때와 함께 은색 가루들이 반짝거리며 묻어 있었다. 이건 일반 작업 흔적이 아니다. 미세하게 빛나는 이 가루는 특수 합금을 다룰 때나 나오는 연마 분진이다. 조선소에서 흔히 쓰는 일반 강철과는 성분이 다르다. 노 씨의 통장에 꽂힌 호, 그리고 김 씨의 장갑에 묻은 이 은밀한 흔적. 형, 이 조선소에서 최근에 특수선 건조 작업 같은 거 있었어요? 특수선? 아, 군남용 잠수함 부품 수리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들었어. 국가 기밀이라 보안이 엄청 빡빡했다던데. 기밀이라. 노 씨가 그 부품을 빼돌리려고 했고 김 씨가 도왔다면? 그럼 선금 5억은 그 부품값이라는 소리네. 근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노 씨가 죽었고 김 씨는 도망갔고. 상진이 형의 말이 맞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김 씨가 노 씨를 죽였다면 왜 굳이 도망을 갔을까? 돈은 아직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나는 다시 방 안을 훑다가 침대 밑으로 삐져나온 검은색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묵직한 절단기 하나가 나왔다. 날 끝에 실밥이 걸려 있다. 노란색 나일론사. 현장의 안전망과 같은 재질이다. 이 절단기로 망을 잘랐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절단기를 자세히 살폈다. 손잡이 부분에는 검은색 장갑 자국만 있을 뿐 맨손 지문은 보이지 않았다. 형, 이거 국과수에 지문 감식 의뢰해야겠네요. 김 씨가 썼다는 증거 아니야? 그 친구 집에서 나왔잖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김 씨가 장갑 끼고 썼다면 왜 다른 사람 맨손 지문도 같이 묻어 있을까요? 나는 절단기를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상진이 형은 보고서를 다시 뒤적이더니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김 씨, 신체 정보 보니까 키가 165cm네. 165? 형, 현장에서 망 잘린 높이가 1.5m, 1.7m, 1.9m였어요. 그중 제일 높은 곳이 1.9m인데 나는 허공에 절단기를 드는 신용을 했다. 165cm 키로 팔을 쭉 뻗어봐야 2m가 안 된다. 1.9m까지는 어떻게든 닿을 수 있겠지만 그 높이에서 절단기로 힘을 줘서 망을 자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165cm면 팔 뻗어도 2m가 안 돼요. 1.9m 높이에서 절단기로 힘줘서 자르기는 힘들죠. 그럼 김 씨가 자른 게 아니라는 소리네. 제3자가 있어요. 키가 최소 175cm는 되는 사람. 그럼 김 씨는 왜 이 절단기를 가지고 있던 거야? 도망까지 갔으면서? 나는 다시 방 안을 돌아봤다. 급하게 싼 짐, 곰팡이 핀 라면, 그리고 버리지 못한 절단기.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공범이긴 했지만 살인까지는 예상 못했을 거예요. 노 씨한테 부품 빼돌리자고 꼬드기고 망 자르는 걸 도와주기로 했겠죠. 실제로 절단기도 준비했고. 그런데 근데 막상 노 씨가 떨어지는 걸 보고 겁먹은 거죠.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살인이 된 거니까. 자기도 입막음 당할까봐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절단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 숨긴 채로 도망쳤다는 거네. 네, 증거물을 버리면 더 의심받을까봐 그렇다고 가지고 다니기도 무서워서 결국 집에 숨겨두고 먼저 몸을 뺀 거죠. 상진이 형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빗길을 뚫고 다시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은 정적보다 무거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상진이 형은 핸들을 꽉 쥔 채 연신 룸미러를 살폈고
나는 무릎 위에 놓인 그 절단기를 빤히 내려다봤다. 날카로운 날 끝에 맺힌 빗물이 꼭 누구의 눈물 같았다. 야, 김 씨가 범인이 아니면 대체 누가 그 망을 잘랐다는 거야? 키가 175 이상 되는 놈이라는 거지? 형, 아까 그 특수 부품 말이에요. 그거 관리하는 책임자가 누구였죠? 관리? 그건 조선소 관리과장이 전담했지. 강석호라고. 키가 180은 되는 것 같던데. 왜? 그 사람이라도 의심돼? 나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쫓았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노 씨의 통장에 꽂힌 5억은 부품을 넘기기로 한 성금이었다. 김 씨는 그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하지만 거래 직전 노 씨는 마음이 바뀌었다. 20년을 성실하게 일해온 양심이 그를 붙잡았을 것이다. 그는 부품을 되돌려 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발각됐다. 형, 범인은 노 씨가 부품을 되돌리려는 걸 보고 급하게 처리한 거예요. 김 씨에게 망을 자르라고 시켰지만 그 친구가 겁먹고 못하니까 직접 나선 거죠. 그럼 부품은 어디 있는데? 범인이 가져갔겠죠. 노 씨를 죽이고 부품을 다시 빼돌린 거예요. 아마 가짜로 바꿔치기 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새 조선소 뒷문에 후미진 주차장에 도착했다. 나는 차문을 열고 내리며 상진이 형을 돌아봤다. 과장이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잠깐만. 이 시간에 퇴근 안 했으면 사무실에 있을 거다. 야, 정만아. 혼자 가지 마. 상진이 형의 외침을 뒤로하고 나는 빗물 섞인 개펄을 밟으며 관리동으로 향했다. 2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20년 지기 베테랑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태연히 서류를 만지고 있을 그 손. 그 손목에 채워진 시계나 소매 끝에 아까 봤던 그 은색 가루가 묻어있다면 모든 퍼즐은 완성된다. 이제 찾아가야겠네요. 그 잘난 과장님 면상을. 제기랄. 저놈 또 제멋대로네. 야, 같이 가. 관리동 2층 복도 끝 사무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젖은 코트 자락을 털며 문을 열었다. 책상 앞에는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에 파묻혀 있었다. 관리과장 강석호. 그는 우리가 들어서자 안경을 치켜 올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현장 조사는 끝난 걸로 아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먼지가 좀 남아서요. 과장님 소매 끝에 묻은 저 반짝이는 것들. 특수 합금 분진이죠. 내 말에 강 과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황급히 소매를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 상진이 형은 내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강 과장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관리만 하는 사람입니다. 노 씨, 통장에 5억 꽂아준 법인 과장님이 세운 유령 회사죠?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저는 단순히 관리 업무만. 그럼 안전망은 누가 잘랐을까요? 노후화가 아니에요. 그건 노후화돼서 터진 겁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절단기로 깨끗하게 잘린 거예요. 그것도 세 군데나. 1.5m, 1.7m, 1.9m 높이에서 말이죠. 강 과장의 얼굴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입술을 핥으며 책상 끝을 꽉 붙잡았다. 그건 김씨, 아니 누군가 작업 중에 실수로. 나는 강 과장의 실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방금 김씨의 이름을 거의 뱉을 뻔했다. 김씨요? 방금 김씨라고 하려다 말씀 바꾸셨죠? 근데 김씨는 키가 165cm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9m 높이에서 힘줘서 망을 자릅니까? 그건 사다리를 쓰거나 다른 방법이. 현장에 사다리 흔적 없었습니다. 발판 자국도 없고요. 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1.9m를 편하게 자르려면 키가 최소 175cm는 되어야 해요. 과장님은 180 정도 되시죠? 강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 키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날 현장에도 안 갔어요. 그럼 김씨 집에서 나온 절단기에 과장님 지문이 왜 찍혀 있을까요? 나는 비닐봉지에 든 절단기를 들어보였다. 그건 김씨나 노씨가 잘못 만진 거겠죠. 과장님, 현장 작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 인부들은 절단기 같은 거 쓸 때 무조건 장갑 껴요. 기름 묻으니까, 미끄러우니까. 그게 기본이거든요. 나는 절단기 손잡이 부분을 가리켰다. 근데 이 절단기엔 장갑 자국도 있지만 맨손 지문도 찍혀 있어요.
현장 작업자라면 절대 맨손으로 안 잡는 공구를 말이죠. 과장님은 평생 사무실에만 계셔서 그런 상식이 없으셨죠. 김 씨한테서 절단기 빼앗아서 급하게 맨손으로 쓰신 거예요. 강 과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책상 끝을 꽉 붙잡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럼 과장님 구두 밑창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상진이 형이 손전등을 강 과장의 발밑으로 비췄다. 오늘 오전에 제3독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특수 방청류가 깔렸는데 그거 한번 묻으면 전용 세척제 없이는 절대 안 지워지는 거 아시죠? 강 과장이 자신의 발끝을 슬쩍 쳐다보는 순간 나는 쐐기를 박았다. 지금 과장님이 신은 그 구두, 사무실 입구에서부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오늘 현장에 안 나갔다던 분이 말이죠. 상황 확인하러 간 사람이 보고서엔 현장 부근에도 안 갔다고 적었나? 이보시오, 과장님. 우리 정만이가 한번 물면 안 놓거든. 이제 그만하고 같이 가시지. 강 과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무실 안에는 거친 빗소리만이 정적을 대신해 흐르고 있었다. 강 과장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감겼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구두 밑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진이 형은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복도로 끌고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강 과장의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공허한 관리동 건물에 울려 퍼졌다. 야, 정만아. 진짜 저 구두 냄새로 마친 거냐? 난 아무리 맡아도 빗물 냄새밖에 안 나던데. 냄새는 무슨, 그냥 찔러본 거죠. 저런 인간들은 자기 발밑이 제일 더러운 줄 알거든. 이 새끼, 진짜. 하여튼 입만 열면. 상진이 형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내 어깨를 툭 치며 형사 기동대 차량 쪽으로 향했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조선소의 공기는 여전히 눅눅하고 비릿했다. 방파제 끝에 걸터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들이치는 파도는 어제 보았던 그 시커먼 기름때를 씻어내려는 듯 연신 하얀 거품을 뿜어냈지만 바닷바람에 섞인 비린내는 여전했다. 노 씨의 통장에 찍혔던 그 5억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어딘가의 서류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20년을 불꽃과 싸우며 살아온 노공의 목숨값이 결국 한 장의 보고서와 몇 줄의 기사로 정리되는 현장. 상진이 형은 정의 구현이라며 좋아하겠지만 내 입안에는 여전히 씁쓸한 금속 맛이 감돌았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은 자들은 그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려 든다. 강 과장이 밀어버린 건 노 씨뿐만이 아니라 이 녹록한 바닥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누군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결국 먼지는 털어도 다시 쌓이기 마련이지. 나는 닷한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비벼 껐다. 멀리서 상진이 형의 차가 경적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잔금 정산을 독촉하려면 또 한바탕 입씨름을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젖은 코트 깃을 세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다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만조가 지난 갯벌 위로 다시 차가운 물줄기가 차오르고 있었다.